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도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팀쿡 애플 CEO입니다. 다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진칼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팀쿡 애플 CEO입니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한 애플이 우리 돈으로 1,250억 원가량의 합의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애플은 그동안 배터리가 노후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또 이것 때문에 집단 소송까지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합의금을 물어주기로 했어요. 예, 애플이 어저께 중대한 두 가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이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서 합의금을 자발적으로 물어주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앱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두 가지 다 우리나라 이 어떤 IT 업체나 우리나라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우선 이 배터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고의적으로 그 일정 기간 이상 애플 기기인 아이폰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성능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배터리가 성능이 낮았을 때 애플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조작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겠죠. 한 2, 3년 쓰다 보면 배터리가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 아이폰 속도가 굉장히 늘어터져서 이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교체하게 되면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제 의혹을 받고 그동안에 재판이 여러 군데 이어져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내놓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수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인앱 결제 논란이 지금 불거졌는데요. 구글이 일단 모든 앱을 대상으로 앱 내 결제를 할 때 수수료를 30%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애플은 이 반값인 1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앱을 다운을 받고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이 애플과 구글의 이른바 통행세 요구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30%를 통행세로 내라. 이래서 전 세계 지금 게임 업체뿐만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사업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경영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격적으로 애플이 그 수수료를 반으로 깎아주겠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30%를 15%로 깎아주는 특히 애플은 구글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이 통행세를 집중적으로 걷어왔는데 스스로 왜 이렇게 낮춰줬을까? 그 배경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구글의 새해부터 또 30%를 받겠다. 이러니까 한국 국회에서 아예 근원적으로 통행세를 차단하는 법까지 만들겠다 해서 지금 애플리케이션 관련 업계가 상당히 좀 흉흉한 상태입니다. 특히 게임 업체들이 단가가 올라갈 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의식해서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IT 업체들의 독점 문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엘리자베트 워런 여사 현재 상원의원이죠. 이분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예 해체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서 적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소송하고 있는 소비자들 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앞장서서 보상금을 대주고 또 어플리케이션 앱에 따른 통행세도 반으로 깎아줘서 선공을 쳐서 이렇게 이 IT 재벌들이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글은 이것이 잔꾀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수수료 반값을 깎아주는 것이
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때리기를 위해서 애플이 여론을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 작전상 30%를 15% 낮추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 3주 만에 삼성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삼성 총수 일가와 삼성 계열사 사장단이 모였는데요. 박사님, 어제 추도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창업 이념 중에 하나인 사업 보국을 강조했다고 해요. 예, 이병철 회장 삼성을 창업한 사실 우리나라의 근대 경제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분이 돌아가신 게 1987년인데 네. 그 어저께 그 서거 그러니까 33주년을 맞았습니다. 맞아서 삼성가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묘소를 찾는 그래서 재계에서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에 아버지 상을 또 치르느라고 네. 여러 가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상을 치른 이후에 삼성 사장단하고 정심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 자리에서 이병철 회장의 경영 이념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것을 다시 그 현대에 맞게 이병철 회장의 뜻을 유지를 잘 이어나가겠다. 특히 사업 보국 쪽을 대단히 강조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병철 회장의 창업 이념은 사업 보국, 인재 제일, 또 합리 추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일반 비즈니스맨들한테 참 많이 알려지기로는 인재 제일, 삼성이 처음으로 공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가족들만이 출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널리 인재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나라 근대 자본주의 한국 기업 발전에 큰 그 발전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인재 제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보국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기여한다.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사장단들한테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가치가 이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느냐. 두 번째 가치가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사업을 할까 말까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았다라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지금의 삼성도 할아버지의 사업 보국 그것을 잘 승계해 나가자.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소 좀 퇴색했던 것 같은 삼성의 경영 이념을 할아버지의 경영 이념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면서 이 대목에 역점을 두겠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달에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2차례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에는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연말 정기 인사도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설에는 일각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 보국을 느닷없이 강조한 것은 곧 있을 재판을 의식해서 어떤 삼성이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니까 좀 양형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적인 행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앞으로 삼성을 끌어가는 승계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할아버지의 정신을 계속 좋게 이어가겠다는 그런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앞에 재판을 두 가지의 큰 줄기의 재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대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유했느냐 이 재판이 하나 있고요. 이 재판은 고등법원에서는 상당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이 재판이 올해 2차례나 있어요. 네. 빠르면 올해 중으로 여기에 대해서 형량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은 사실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죄는 유죄인데 과연 형을 어떻게 받느냐.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또다시 이제 불거졌던 이 삼성 이 물산과 제일 당시 모집과의 합병에서 합병 비율 조작의 건
이 문제가 또 내년에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속내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진칼입니다.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이 2위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히자 독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사님, 공정위가 검토하겠다고 한 이 경쟁 제한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저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의 경쟁 제한 규정을 아주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면 이런 대기업의 기업 결합과 합병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합병을 해서 그것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불허할 수가 있고 불허하게 되면 합병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가 끝나야 사실은 합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 HDC 대한항공 HDC 그 현대 산업개발과 인수 합병 작업을 할 때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심사를 받는데 무려 8개월이 소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게 이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예, 아주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동걸 회장과 또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기자들에게 이번 합병은 결코 밀실담합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 재벌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한국의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담합설 또는 주주들에 대한 소외설 이런 것을 정면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간의 비판적 여론에 정면 돌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은은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 산업은행이 어저께 이제 그 이동걸 회장의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두 회사 다 워낙 어렵고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 또 자본 잠식 상태가 상당히 심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두 회사 다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적 항공사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었고 합병을 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다시 항공산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 항공사 통합을 좀 좋은 각도로 해석을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도 동시에 KCGI를 향해서는 지금 소송 제기 중이지 않습니까? 네. 돈 한 푼도 되지 않은 무연고인이다라고 아주 날선 비판을 하면서 KCGI 측의 요구에 절대 들어줄 수 없다. 따라서 KCGI와 산업은행의 전면전, 법정 투쟁의 이 훨씬 더 날카로워질 것을 예고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산업은행이 다소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럼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좀 어떻게 될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사실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예요. 현재 지금 조성욱 위원장이 어저께 한 얘기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딱 지금 현상에서 합병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국내 시장, 국내 승객 점유율이 60%가 넘는다는 겁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50% 점유율이 되면 기업 결합 심사 대상이고 경쟁 제한 우려 대상으로서 정밀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비자 후생, 예를 들어서 항공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소비자들이 불편해진다든지 티켓 끊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대목이 있으면 불허할 수도 있다.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강력히 시사를 했고요. 우리나라 공정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만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두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 특히 중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으로부터의 공정거래 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랍심사와 KCGI가 제기한 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그때 산업은행의 구상 그러니까 두 회사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높인다라는 구상이 실현 단계에 옮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입니다. 하나은행이 9달 동안 중단했던 사모펀드 판매를 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님, 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이후로 그동안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했었죠. 네, 하나은행이 사모펀드를 다시 팔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사모펀드를 팔고 안 팔고는 사실 뭐 하나은행의 그 고유 경영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현행법상 은행도 사모펀드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DLF 사태로부터 촉발된 약 1년 이상 지금 우리 금융계, 우리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선의의 제3자들에게 가슴에 맺히는 또 경제적 고통을 준 게 바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과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슬그머니 사모펀드를 다시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은행의 이런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들 피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은행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만한 게 지금 하나은행은 라인펀드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은행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금지 조치를 금융감독으로부터 조치를 당한 것은 6개월이고 그러니까 6개월은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각종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수사와 감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하나은행의 함영주 부회장이 당시에 이 하나은행 행장으로서 판매 부실 책임 또는 감독 소홀 문제로 지금 금융감독원의 징계 대상에 올라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사 지금 라인펀드라든지 옵티머스 펀드 이것이 검찰 수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하나은행이 깊숙이 지금 개입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슬그머니 판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는 가장 이 공신력이 공공성이 높다는 하나은행이 취한 행동으로서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은행은 최근 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좀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당한 이유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은행과 하나은행 금융그룹이라고는 하나금융지주의 오너 리스크, 경영자 리스크가 참 끝이 없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도 은행의 수지를 올려주고 은행의 사업 기반을 확대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고객의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이 잔고 정보라든지 신용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일체 관리를 해주게 되면 고객도 크게 얻을 수가 있고 수수료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야심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저께 금융감독원에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 하나은행은 CEO, 그래 김정태 회장이 지금 재판 계류 중이다. 수사받고 있다. 그래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김정태 회장의 이 리스크 이것은 그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사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벌써 최순실 사건이 터진 지가 수년이 지났고 거기 관계자들 처분, 사법 처분은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여기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돈을 대어준 그 은행 통로가 바로 하나은행이었고 그때 하나은행 독일 지점장을 했던 모 씨, 그 모 씨를 김정태 회장이 특혜 승진을 시켜줬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것이 고발이 되면서 김정태 회장이 지금 사법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은행은 참 과거에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한 토종은행으로서 우리 금융의 혁신과 혁명을 많이 단행한 참 우량한 은행이었어요. 특히 김성유 회장의 그 당시의 업적은 지금 교과서에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사이 국정농단 사건, 사모펀드 사건 이런 데 휘말려서 가장 수상한 은행, 가장 어떤 의혹이 많은 은행으로 어느 사이 전락을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시선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좀 하나은행이 바른 은행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